소록도 가는 길 18회. 순영은 아무런 생각도 할 겨를이 없이 뛴다. 그러나 뛴다는 말보다는 끌려간다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남자는 순영의 뛰는 것이 답답해 보였던지 잠시 순영을 보더니 순영의 등에 있는 배낭을 빼앗다시피 벗겨 자신의 등에 지고는 다시 순영의 손을 잡고 무작정 뛰는 것이다. 살고 싶으면 우선 나와 함께 뛰고 봅시다. 뛰면서 그 말만을 한다. 순영 역시 무엇이고 물을 경황이 없다. 헌데 남자가 순영의 손목을 잡고 뛰는 방향이 산 쪽이 아니라 마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순영은 잠시 남자의 힘을 거부하려는 몸짓을 보인다. 지금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오. 자세한 말은 일단 이곳을 벗어나고 나서 합시다. 우선 저 마을 뒤에 있는 신장로까지 쉬지 않고 뛰어야 해요. 남자는 그 말을 하고는 다시 순영을 끌다시피 손을 잡고 뛴다. 순영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이 남자가 이끄는 대로 함께 뛰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간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얼마를 뛰었는지 신장로에 도달을 한다. 그제야 비로소 남자는 순영의 손목을 놓고 걸음을 멈춘다. 저기를 봐요. 자신들이 왔던 곳을 손으로 가리킨다. 많은 횃불들이 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고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다행히 바람이 저쪽에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불어 개들의 코에 우리의 냄새가 전달되지 않고 있으니 안심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러고 있을 여유가 없으니 어서 걸읍시다. 남자는 다시 순영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옮긴다. 순영은 그저 아무런 영문도 알지 못하고 남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걸음을 옮기는 수밖에는 없다. 그들은 한참을 말없이 묵묵히 길을 걷는다. 고갯길을 돌아 비로소 자신들이 있었던 곳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남자의 발걸음은 조금 천천히 걷는다. 죽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오. 그러지 않고서야 달빛이 얼마나 환한데 손에 장갑도 끼지 않고 산에서 아무런 조심도 없이 겁없이 내려온다는 거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덜 못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군. 대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는 16. 내가 3년을 더 일찍 태어났군. 우리 서로 이름이나 알자. 이제 남자는 아예 반말을 한다. 권순영. 순영. 난 김지욱이다. 이제부터 넌 나를 오빠라고 불러. 순영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 내가 처음에 너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 시간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얼른 몸을 피해서 숨어 있었다. 그람은 그쪽도 문둥이라요? 그쪽. 오빠라고 했는데 오빠라고 하기 싫으냐? 그래, 난 문둥이다. 너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문둥이다. 그러나 너처럼 조심성 없고 당찬 계집아이는 본 적이 없다. 마침 내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어쩔 뻔했어. 그 아이들이 마을로 들어가 문둥이가 있다고 말을 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산으로 너를 찾으러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간 것이다. 게다가 마을에 있던 개들을 풀어 아마 지금쯤 너를 찾기 위해서 산속을 이잡듯 뒤지고 있을 것이다. 구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지는 그 시간에 사람이 있을 거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달 밝은 밤에 걸어가려는 생각으로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밖에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조심해야지. 우리 같은 문둥이들은 사람들 눈에 뜨이기만 하면 맞아 죽는다는 것을 몰라. 압니다. 김지욱은 계속 걸으면서 말을 한다. 우린 이 밤을 쉬지 않고 걸어서 간다. 이제 이 신장로는 차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시간이니 달빛을 받으며 걷고 있는 것도 좋을 것이야. 나 낮에 줄곧 산에서 보냈어. 나 이자는 사람들이 모두 집안에서 나오지 않을 거이라 생각하고 밤새 걸어가려고 산에서 내려오던 길입니다. 너도 무작정 소록도를 찾아가는 길이냐? 나 계집아이 몸으로 혼자서 어떻게 가려고 집을 나선 것이야? 부모가 안 계시냐? 아입니다. 고향에 부모 형제 모두 있습니다. 헌데
너를 이렇게 혼자 가도록 보냈다는 말이냐? 그람은 왜합니까? 울 아버지도 문둥인데 지까지도 문둥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가족들 모두 고향에서 쫓겨나야 하는데 왜합니까? 아버지까지. 김지욱은 잠시 놀라는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고 순영을 바라본다. 그들은 다시 길을 걷는다. 그리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순영은 혼자 걷는 길보다 이렇게 함께 동행이 있다는 것에 안심을 하면서 그동안 집에서 나와 고생을 하던 이야기들과 문희옥을 만나 함께 지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나간다. 김지욱은 말없이 순영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정말 좋은 분을 만나 살았구나.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아마 내가 죽을 팔자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야, 너무나 고마운 분이고 지금도 어무이보다는 그 아지매가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고맙다는 말로서는 마음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것이겠지. 넌 어떻게 하든 살아서 반드시 그 보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 우리 너와 나 어떻게 하든 살아보자. 참말로 이렇게 오빠를 만난 것도 지에게는 참으로 큰 행운입니다. 오빠가 아니었다면 다시 또 죽을 수 있었을 것을 또다시 오빠로 인해 생명을 건졌다 아닙니까? 너를 만난 것은 나에게도 참으로 행운이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이렇게 둘이 함께 있다는 것이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를 잡아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순영은 김지욱을 바라본다. 처음으로 자세하게 김지욱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키도 크지만 체격이 또한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고 얼굴의 생김새 또한 참으로 잘생겼다는 생각을 한다. 오빠는 위에다 이 병에 걸렸습니까? 그거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둥병이라는 것이 내 몸을 침범하고 내가 마치 무슨 몹쓸 죄인이나 되듯 버림을 받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소록도로 가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는 것이다. 오빠 가족들도 알고 있습니까? 가족? 난 가족이라는 것이 없다. 아무도 없는 고아라도 나보다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순영은 김지욱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김지욱은 지난 가을 잠시 보았던 자신을 낳아준 여자를 떠올려 본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여자를 그리워하며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김지욱이다. 어려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던 엄마였지만 자신을 냉정하게 외면하고 돌아선 그 여자를 향한 증오심이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치솟는다. 김지욱은 7살이 되던 해 자신을 낳아준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것은 정확하게 버림이었다. 고아원이 아닌 친척집에 잠시 돈을 벌러 간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어린 아들을 맡겨놓고 떠난 엄마는 단 한 번도 지욱을 찾아오지 않았다. 지욱이 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 뿐이다. 엄마와 단 둘이서 살던 지욱은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손에 의해 아버지 집안의 친척인 목공소를 하는 집에 맡겨진다. 지욱은 열밤만 자면 데리러 오겠다는 엄마의 말을 생각하며 언제가 열밤이 되는 것인지 매일 엄마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그러나 지욱이 학교를 들어가도 엄마는 아무런 소식도 없다. 지욱은 자신보다 2살과 그 위에 아들이 있는 집에서 어려서부터 무척이나 심한 구박과 눈치를 보면서 자란다. 목공소의 자빌은 어린 지욱의 몫이다. 집과 목공소가 붙어있는 곳에 지욱은 어린 나이에도 온갖 심부름을 해야 했고 그 집의 가족들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은 기억이 없다. 언제나 따로 떨어져주는 밥도 눈치를 보아가면서 먹어야 했고 목공소 안에 있는 골방에서 지내야 하는 지욱은 늘 엄마를 기다리며 또 기다린다. 지욱은 언젠가는 엄마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혼나지 않고 매를 맞지 않으려고 시키는 일을 해내곤 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지욱에게 돌아오는 것은 늘 야단 맞는 것과 매가 날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지욱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갈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언젠가는 자신을 찾아올 엄마를 기다리며 모진 세월을 보낸다. 매를 맞고 밥을 굶고 밤을 새우는 날이면 더욱 그립고 보고파지며 기다리던 엄마였지만 흐르는 세월만큼이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엄마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아무것도 떠오르는 얼굴이 없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도 중학교를 보내주는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배려에 지욱은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해나간다. 학교가 끝나는 대로 곧장 집으로 돌아와 목공소에 일을 한다. 아직은 어린 지욱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봐왔고 일손을 거들어왔던 지욱은 웬만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 더구나 지욱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키가 크고 힘도 좋다. 그런 지욱을 아저씨는 더 이상 매질을 하지 않고 일을 맡기곤 한다. 중학교를 보낸 것도 지욱을 곁에다 두고 기술자로 부려먹기 위함이었다. 지욱은 더욱 열심히 기술을 배우면서 언젠가는 자신도 그런 목공소를 차려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해나가곤 한다. 그런 지욱은 3년 전부터 자꾸만 피부병이 발생을 한다. 약을 사다 발라도 낫지를 않고 더욱 심하게 온몸에 번져나가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고생을 하던 지욱의 병을 아저씨가 알게 된 것이 바로 작년 여름이 시작될 때였다. 아저씨는 지욱을 데리고 병원을 찾는다. 생전 처음으로 와보는 병원에서 지욱은 주눅이 든다. 검사를 통해서 지욱이 가지고 있는 병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안 아저씨는 그 다음 날로 지욱을 목공소에서 내보내려 한다. 지욱의 엄마가 있는 곳에 주소를 주면서 찾아가라는 말을 하면서 냉정하게 지욱을 내쫓으려 한다. 그러나 지욱은 그대로 맨손으로 내쫓김을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간의 돈을 달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이제 지욱은 철저하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목공소를 떠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제 덩치가 큰 지욱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아저씨는 얼마간의 돈을 마련해서 주며 당장 떠나기를 종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은 어린아이의 과자값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지욱은 더욱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를 않는다. 문둥병이 무서웠던 아저씨는 지욱이 원하는 대로는 아니었지만 적지 않은 돈을 마련해준다. 그렇게 지욱은 그동안 어린 뼈가 자랐던 곳을 떠나 주소만을 들고 서울에서 평택까지의 길을 걸어서 엄마가 있다는 곳을 향한다. 서울처럼 복잡하지 않는 시골이어서 그런지 어렵지 않게 엄마가 살고 있다는 집을 찾는다. 그러나 지욱을 본 엄마의 표정은 마치 덜 익은 떫은 감을 먹었을 때의 표정으로 지욱을 냉정하게 내쫓는다. 문둥이를 자식으로 둔 적이 없다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엄마는 냉정하게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대문의 빗장을 걸어버린다. 하루 종일 대문 앞에서 기다려보았지만 더 이상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